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죠.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부 언론의 심기 불편이 이유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회는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분수령을 넘게 됩니다. 자,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벌어질 일들 속에 이 본질을 짚는 이슈는 참으로 희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92%가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다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태를 말하죠. 자, 이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린 가운데 경기 침체는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서요, 아래 공포 얘기 많이 했죠. 리세션, 이것 역시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자, 세계 최고의 부자 제프 베이조스가요, 쇼핑하지 말고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창업주인데도 말입니다. 자, 우리는 곧 닥쳐올 이런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정치적 격돌, 사회적 갈등에 너무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 우리 생활의 안녕은 과연 누가 지키고 있는 걸까요? 경제가 민생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시간 좀 길게 잡고 곽재식 작가를 모셔서 5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매일매일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잠시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입장이 쭉 갈려 있었는데 좀 박 기자님, 이게 합의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까? 네,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거든요. 네네.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서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네,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회의동을 할 때는 선 수사, 후 조사, 그렇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 보니까 기류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거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거다, 이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다만 이 시간을 끄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24일에 본회의, 그러니까 모레 본회의에서는, 네, 국정조사 의견서 채택해달라, 처리해달라, 이렇게 또 김진표 의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채택은 하고 기간은, 시점은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12월 2일이 예산안에 대한 법정 기한이니까, 네, 그럼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좀 전환점인데, 자, 어제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이 또 유가족을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좀 기류가 바뀐 겁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나오는 얘기들로 봐서는 기류가 딱히 좀 바뀐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일단 의원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비공개 의총에서는 어쨌든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여소야대 지형에서 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비공개 의총에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리고 야당이 이제 윤석열 법안은 다 죽이고 이재명 예산은 다 살리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머리가 아프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또 브리핑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4일로 돼 있는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은 네. 국민의힘이 참여하든 하지 않든 예산안 전국이 끝나고 난 뒤에는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거라서 네네. 뭐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하고의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어려움이 더 크다라고 의원들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이 변화된 기류가 실제 대통령실까지 이제 가 닿을 수 있을지 오늘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입장을 어느 정도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24일 내일 모레가 이제 24일 네, 그렇죠.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협상을 하려면 오늘 내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결국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네. 그러려면 오늘쯤에는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입장을 좀 밝혀줘야 될 텐데 네네. 대통령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더 좀 골치 아파질 수 있는. 저는 지금 임 작가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게 과거에 당대표 선출할 때 과거엔 당청 관계라 그랬죠. 지금은 당대 관계 또는 뭐 용산이니까 당용 관계인데 이게 수직적이지 않게 당의 입장을 전제하겠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정당이. 네. 조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게 다수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은 우린 반대다. 해도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의 합의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대통령실하고의 입장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네. 예산안만 하더라도 12월 2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정부 원안이 네네. 이제 부의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그 안을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만약 그걸 기각시켜 버리게 되면 이제 준 예산 편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 얻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예. 남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예산안까지도 통과 안 시켜준다라는 어떤 그 여론 공세를 취할 수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원들의 그런 어떤 이익 관계가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는 것이 네. 이 예산안 전국에는 결국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들을 국회의원마다 이제 확보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안 전국이 파행이 돼버리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실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좋겠지만 네. 여당 국회의원들은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국정조사를 어떻게 카드로 활용할지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행안부 이제 이상민 장관 예산 많이 깎겠다 이런 이제 민주당의 또 이 결기도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 네. 분위기를 좀 보면 오늘 대통령실에서 관련 뭐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네네. 어제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했어요. 예. 여기서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맥락을 쭉 보면 실체적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네네네. 거다라고 네.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정조사에는 좀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유가족에 대한 보상, 국가의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특별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받아서 입법부가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할 것이냐, 그 방법론도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 네. 지켜봐야 될 이 갈래들이 참 많습니다. 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이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유가족 20여 명이 어제 국회를 찾아가지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2시간 정도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전한 내용을 보면은 많은 뭐 울음소리와 그리고 고성도 좀 들렸다고 하고요. 네. 그런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가족들이 나와서 그 상황을 전한 그걸 좀 들어보면 이상민 장관 사퇴와 경찰 수사, 국정조사 동시 진행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큰 이슈가 됐는데 책임자도 사과도 없다. 제일 관련이 있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브리핑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이제 만났는데도
속 시원하게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네, 네. 우리가 묻고 정부에서 뭐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여당에서 대답하지 우리가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그런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정조사와 그리고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오늘 또 이 유족들이 첫 기자회견 했거든요. 네네. 여기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또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책임이 있는 이 점도 명확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일부 관계자들의 회피성 발언이나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유족들이 이렇게 정당 지도부를 만나고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하세요. 오늘 저도 이제 이 기자회견을 중계를 봤는데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다양한 이 유가족들의 이제 사연들이 직접 그 준비해온 이제 편지를 통해서 예. 낭독을 해주시거나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았는데 뭐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이제 살고 계시는 유가족 같은 경우는 그분은 네네.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그쪽에서 키우셨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아이가 알았으면 해서 본인도 그런 의지가 있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이제 유학을 왔다가 이번에 이제 뭐 참사를 당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사연들이라든지 어떤 어머니는 이제 또 그 아들의 아이의 사망 진단서를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망 진단서에 모든 게 다 모른다는 내용밖에 없다. 네네. 사망 장소도 사망 시간도 원인도 다 미상이고 어디서 어떻게 아들이 뭐 아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를 가족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상황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려는 노력을 정부가 좀 경주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모든 가족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지금의 이제 뭐 경찰 수사 이런 거의 차원을 넘어서는 진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고 대부분의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었던 목소리가 박정 기자님 좀 전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한 총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요청 그리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유가족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족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제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최소한 어떤 별도의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줘야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대책 마련도 부심을 하고 서로 이제 위로도 나누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 이런 지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뭐 정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잘 보시고 유가족들과 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원하시는 부분을 들어드릴 수 있게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상이나 보상을 먼저 이야기할 대목이 아니고 유가족들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네요.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어제도 기사를 계속 보는데 가슴이 먹먹한 게 뭐 건물이 붕괴된 것도 아니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책상을 치면서 이제 소리를 외친 유가족도 계셨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중간에 잠깐 나와서 기자들에게 저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던데 자, 함께 우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분들의 요구를 임 작가님 말처럼 경청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이게 참사 직후 현장에서 기동대가 투입돼서 인파 위험을 막은 사례가 있었다. 그럼 그동안 못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보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한 직후 그때 이제 새벽에 이태원 퀴논길하고 나이지리아 골목 인근에서도 이 압사 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린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실 이 골목 자체가 이태원 골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구조 자체가. 맞습니다. 경사가 좀 있어요. 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때 퀴논길에 한 제과점에 근무하던 여성 얘기를 들어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쯤에 정말 밖으로 발을 내딛지 못할 정도로 퀴논길 전체가 사람이 가득 찼다. 끼어들지도 못해서 가게 밖을 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좀 보면 용산경찰서 지휘망 무전 녹취록에 사고 발생한 직후인 이 오전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오전 1시 51분 기동대를 투입해 이태원 퀴논길의 인파를 해상하라. 이런 무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전 이후에
기동대가 투입이 돼서 이 퀴논길과 나이지리아 골목 인원들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참사 위험을 좀 분산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전 내용을 좀 들어보면 뭐 퀴논길, 나이지리아 골목, 킹클럽 그쪽에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 소강이다 이런 무전도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기동대가 좀 일찍 투입이 됐다면 이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예. 해밀턴 호텔 뒷골목 쪽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격했듯이 그날은 워낙 사람이 많이 모였고 네. 그리고 이제 이태원 곳곳이 비슷한 정체들이 그렇죠, 일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한쪽에서는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다른 쪽에서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렇죠. 상태인 경우가 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다른 골목들 퀴논길이라든지 나이지리아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마찬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새벽 시간까지 계속 연출이 이어지고 됐었는데 있었죠. 이미 이제 참사 이후에 기동대가 급하게 투입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경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전을 통해서 경력 배치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만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기사에 나온 걸로 보면은 30분이면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미리 예견이 돼서 이미 인파가 모일 것은 예상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경력이 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네. 미리 그거를 조율을 해가지고 집회나 뭐 이런 어떤 대통령실에 투입돼야 될 경력들을 미리 좀 조정해서 미리 이태원에 투입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참사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더 명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제 이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당대표의 실장이죠. 구속됐고 이제 김용 이 부원장은 구속 기소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그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언 중에 남욱 변호사 증언 중에 눈길을 끈 부분이 김만배가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선처를 직접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내용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나와서 여러 가지 폭로성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검찰은 민간업자가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이 초창기 네. 민간업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수사받던 상황 이걸 남 변호사한테 물은 거예요. 네네네.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이강길 씨가 대표였던 이 대장금융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의 이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네네. 받도록 불법 알선한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씨에게서 10억 3천만 원 받았는데 뭐 이때 이광길 씨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시겠지만 대장동 초기 사업자거든요. 네. 2009년 남 변호사와 정영학 씨 등을 사업에 끌어들인 인물입니다. 2011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업체들의 경영권을 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씨한테 넘기고 손을 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남 변호사는 수사받던 조은영 씨의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배모 기자로부터 김만배 씨를 소개받았고 김 씨가 조 씨의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적 도움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을 김 씨가 조 씨에게 소개해줬다. 그리고 김 씨가 박 전 특검을 조 씨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조 씨에게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선처를 부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게 남욱 변호사의 뭐 어떻게 보면 어제 진술인데요. 이게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사업 간의 관계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이런 인연도 있었다는 거고 이른바 이 관련된 뭐 딸 문제나 친척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네네. 그런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자,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진술은 이제 2014년 지금 이제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초기에 네. 이 대장동 사업을 정지 작업하는 과정이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고. 이게 이제 뿌리가 되는 작업들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이때의 대장동,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대장동 같으면 굉장히 좀 부실한 대출이었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네. 그 당시에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뭐 해외 투자를 해준다면서 부실 대출을 해주거나 뭐 이 은행장의 어떤 뭐 관계인들한테 이제 부실 네, 대출을 네. 해두거나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 조모 씨라는 분도 사실은 저축은행의 이제 그 소유자들과 이 친척 관계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금융 브로커 역할을 했던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때는 그 수사를 받지 않고 처벌을 안 됐는데 나중에 재수사를 통해서 징역형을 살게 그래요? 되거든요. 그래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근데 그렇다는 건 얘기는 그 당시에
중수부의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네. 혹은 이제 뭐 뉴스타파 같은 매체들에서 지적을 하듯이 일부러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박영수라는 이제 전관을 고리로 해가지고 그런 작업이 들어갔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 내에도 이 사안에 대한 얘기가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만배 씨가 그 조 씨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될 거야라고 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것도 결국은 당시에 중수부 내에 자신의 이 선이 다 있었다. 이제 이런 어떤 위세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고 실제로 그게 작동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화동인 1호의 주인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김만배 씨. 이때는 이제 법조 출입 기자, 언론인이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이게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다가 또 역공을 했던 대목이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갈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12시 4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시내 오늘도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현재 의사당대로와 여의대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의사당대로는 국회 앞 삼거리에서 여의도 공원 쪽으로 전면 통제입니다. 또 여의대로는 마포대교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의도 환승센터 부근에서 잠시 후죠. 1시 30분부터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3개 차로가 막혀 있고요. 또 마포대교도 1개 차로가 줄어든 상황이라 마포에서 여의도 공원 앞 교차로 쪽으로 정체가 심하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이고요.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2개 차로가 막히면서 7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호남 선지선 논산 쪽으로는 유성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서대전 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 유성에서 서대전 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동안은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은 왜 50억 클럽은 수사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어제 재판에서 보니까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이때 지목된 인물들이 특검, 전 대법관, 또 전 검찰총장, 법조인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어제 재판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나온 남 변호사의 답변인데요. 네. 2012년 8월 이 김만배 씨가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을 만났고 여기에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성남시의 의장 뇌물수 사건 네. 관련해 가지고 이걸 좀 잘 봐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남 변호사가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에 따르면은 2012년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당시 성남시의 의장, 이 최 전 의장이 받게 되는 거고요. 이 김 씨 부탁을 받았다는 김수남 전 총장이 어떤 조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김 전 총장의 역할이 있지 않았냐. 이게 검사 신문의 맥락이었습니다. 어제 보면. 김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 고문,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부회장이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50억 클럽 이름으로 거론됐던 김수남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남 변호사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다시 또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사실 김 전 총장은 아니 나는 이 의혹 나 모른다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뭐 법수적인 조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검찰이 이런 남 변호사의 진술 이후에 어떤 또 수사를 할지 이 수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이렇게 차곡차곡 잘 되고 있는데 50억 클럽 수사는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거의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화천대유의 뭐 지분이나 혹은 뭐 고문직이나 혹은 뭐 급여를 통해서 자식들을 취업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다는 게 이제 이미 지난해에 대부분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게 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도 있었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이제 50억 퇴직금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대부분 50억 클럽으로 녹취록에 직접 언급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처럼 직접적으로 50억이 오간 계좌 내역이 딱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사실상 적극적인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박종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검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안이었어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맥락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수사 형평성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왜 안 하는 것이냐? 민주당은 이제 이런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경찰이 법원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를 불송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이게 최근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불송치 결정을 경찰이 내린 건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줄여서 사세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고발한 거예요. 이에 대해 경찰이 이 수사한 결과는 뭐냐면 최 씨가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게 판결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렇게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겁니다. 또 이제 경찰은 최 씨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역시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인턴 증명서 예를 들면 사흘 일하고 뭐 이제 한 달 일했다 이러면은 바로 뭐 사문서 조작, 뭐 사문서 행사 이렇게 막 처벌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를 조작해서 잔고증명서를 이제 조작해가지고 은행에 낸 것도 아니고 이제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뭐 30만 원 있는데 300억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를 조작했어요. 사실은 이게 결국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는 판단도 경찰의 판단이죠. 법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뭐 직접적으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판결에 영향만 안 미치면 어떤 문서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어디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직무를 방해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라서 이런 판단이 과연 법리적으로 합당한 것이냐 혹은 나중에 이게 다른 어떤 이 생활에 우리가 혼선을 안 미칠 수 있는 판단이 조금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야, 이거 앞으로 잔고증명에 공막 붙이는 분들 생길까 봐 걱정인데 그런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법원 판결에 영향만 안 미치면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뜨거운 건 이 대목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 이른바 도스태핑을 이제 잠정 중단한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박 기자님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게 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아예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거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과 언론이 함께 만든 소통 민주주의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면서 이번 이 사태 원인에 대해서 이걸 좀 치유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지난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이 기자단에다가 의견을 좀 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MBC 기자 뭐 출입 정지를 시켜야 되냐? 기자 교체를 요구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의견 좀 달라라고 했는데 간사단에서는 우리가 뭐 의견을 그건 뭐 규정도 없고 낼 수도 없다. 그거는 언론사와 대통령실이 특정 그 MBC랑 알아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자들을 이간질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여야 정치권 넘어서 언론계까지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힌 그 어떤 내용들이 다소 좀 문제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뭐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해당 기자의 어떤 태도라든지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적해서 좀 곁다리를 잡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받았는데 이재명 부대변인도 좀 비슷하게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도어스태핑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그 불미스러운 사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지금 이기정 비서관하고 MBC 기자
기자 사이에 있었던 언쟁, 네. 고성이 오가는 거, 예. 뭐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이었는데 이재명 부대변인의 설명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을 마치고 들어가는 대통령이 등에다 대고 고성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같은 얘기를 두 차례 했다. 그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적인 행동인 거고 이게 불미스러운 사태다. 이게 두 번 물어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전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설전을 한 이기정 비서관은 잘못을 한 게 아닌 거고 대통령이 돌아서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대고 질문을 두 번 던졌던 것이 불미스러운 사태다. 네네. 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진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느냐, 왜 무엇이 악의적입니까라고 MBC 기자가 질문을 던지게 됐느냐 하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네네. 기자들을 향해서 MBC의 보도 행태가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어떤 그 악의적으로 대통령실을 공격하려는 듯,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동맹 관계를 훼손하려고 훼손하는 하는 듯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반헌법적인 행태다라는 식의 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질문한 거거든요. 네. 그게 물론 이제 질문하는 태도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기자가 질문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어 스태핑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수준으로 대통령하고 문답을 주고받거든요. 언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CNN 기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언쟁하다가 마이크를 뺏기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의 어떤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의 인식, 그러니까 돌아 들어가는 대통령한테는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과연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었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부합하는 태도일까? 네. 이 부분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언론이 선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대통령실이 선을 넘은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참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 조명을 사용한 일종의 컨셉트 사진이다. 이런 주장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허위사실 장경태 유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서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컨셉트 촬영이다. 네. 허위 발언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대통령실뿐만이 아니고요. 이 국민의힘의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고발을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뭐 장경태 의원도 입장을 언론 통해서 내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그 분명히 컨셉트 사진을 찍으러 방문한 거고 네. 카메라 몇 대를 동원했고 거기에 핀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법적 고발을 검토하는 그런 얘기, 자꾸 언론과 야당의 재갈에 물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팍팍한 뉴스들 말고 월드컵 뉴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은 시작돼서 계속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내일 모레 밤에 우리의 이제 첫 번째 우루과이와의 격돌이 있죠. 많이들 응원 준비하고 계실 텐데 뭔가 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193님께서 오늘 가을비 흠뻑 와서 남쪽의 가뭄이 해갈되길 바라며, 자,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노래 레인드랍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말도 없이 젖어버리겠네. 추억이 흘러내린다. 따라 눈물도 흐른다. 바보처럼 집에 가는 길 아직도 멀기만 한데 우산도 없이 감기 걸릴 것만 같아. 이 길이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면 젖어도 좋은데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방송 매체나 인터넷 등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있죠. 얼마 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라면서 자막에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의 두 번째 음절을 치읓에 모음 여로 써놓았던데요. 이것이 맞는 표기 형태일까요? 혼동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이란 뜻의 부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모음 여가 아니라 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음 여를 쓰는 것은 동사 미치다를 활용할 때 미쳐요, 미쳐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혼동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모음 어를 쓰는 뒤처지다와 모음 여를 쓰는 뒤처지다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두 표현은 발음은 같지만 표기할 때는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될 때 시대 변화에 뒤처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치읓 뒤에 모음 어를 쓰고요. 반면에 모음 여를 쓰는 뒤처지다는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란 뜻으로 현수막이 바람에 뒤처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은 같지만 표기상 모음 어와 여를 구별해서 적어야 하는 단어들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졌던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축구를 통해 위안을 받는 월드컵이 되길. 그래서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도 응원을 하는 우리도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KBS 1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KBS 1라디오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리그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해설 중계합니다. 1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도 월드컵을 만나보세요. KBS 1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KBS 58분 날씨. 절기 소설인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가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퇴근 시간 무렵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동해안,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낙엽으로 인해 우수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 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15도, 강릉 16도, 광주 17도, 제주 20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떨어져 낮에도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면서 방명록에는 지금은 모두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사 1층에 가벽을 설치하고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싫어하던 사람은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불통과 폐쇄의 용산시대로 퇴행할 바에는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질환 어린이와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네, 반세기 만에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 캡슐 오리온이 130km 지점까지 다가갔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캡슐이 달 궤도에 도착한 건 아폴로 계획 이후에 5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8월에 지구를 떠난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다누리. 최근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림.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는 왜 달로, 우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자, 오늘은요, 과학자이자 교수이자 소설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이시기까지 한 곽재식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니어스. 아닙니다. 천재 중에 한 분이시죠. 싱어송라이터 이건 좀 진짜 과장인 것 같네요. 무슨 뭐 주기율표 노래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게 네네. 있긴 한데 그것만 들었다고 싱어송라이터라니. 네. 다음에 한번 노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자, 오늘 달 얘기니까요.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림. 메시지가 짠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 이게 7일 보내온 메시지라고 하는데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달까지 거리가 한 38만 킬로미터, 거의 한 40만 킬로미터 조금 안 됩니다. 네.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에 10배의 거리 정도를 날아가는 게 달까지 가는 직행 코스인데 우리는 연료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행 코스로 택하지 않고 완행 코스로 좀 돌아가가지고 오히려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코스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급하기 때문에 심하게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국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행을 하면 40만 킬로미터 좀 안 되는 거리인데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 한 150만 킬로미터까지 쭉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가면서 달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지금 반환점 무사히 돌았고요. 그래서 제일 멀어지는 150만 킬로미터 지점까지 벌써 갔다 왔고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달로 점점 가까워지는 일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뭐 도착해서 뭐 달 아주 가까이에서 달 상공 100km 위에까지 근접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까지 달에 바짝 닿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위성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보다도 훨씬 가까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다면 아마 연말 연초경에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다누리가 찍은 달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 전 국민이 보게 되면서 아주 좋은 연말 연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연료가 모자른데 직선 코스로 가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하는데 돌아가는 이유는 연료를 안 쓰고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만 하나 제일 와닿을 만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는 가다가 이제 달에 다 도착했으면 어디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어도 지상에서는 그냥 돌리는 엔진을 끄면 자연히 그냥 뭐 굴러가던 게 점점 멈춰도 서겠지. 힘을 안 주면 쓰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 지상의 발상이거든요. 근데 우주에서는 지상처럼 바닥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세워줄 뭐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냥 공기라도 있으면 공기의 맞바람이라도 받아가지고 점점 속도가 늘어지면서 설 텐데
텐데 우주에는 공기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달 근처에 잘 도착을 해도 그 근처에 세우려면 따로 세우기 위해서 연료를 반대 방향으로 불을 뿜어줘서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료가 많이 있어야지 직행으로 갔다가 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연료가 별로 없으면 자연스럽게 연료가 다 떨어질 때 중력이 이리저리 당겨주는 힘을 이용해서 저절로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방향을 잡아 돌리는 거죠. 엄청난 수학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 이 뮤직비디오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게 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주에서도 된다. 근데 뮤직비디오면 영상이니까 대용량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 끊기고 잘 됩니까? 아주 초고용량 영상을 전송한 것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자료 나온 걸 보니까 한 11메가바이트 그 정도 좀 넘는 용량을 전송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렸다라고 네네. 하니까 한 1초에 한 1메가바이트 좀 넘는 속도 한 3G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 그 정도 전송이 무난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네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주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네네. 약간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우주 인터넷이라는 말로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는 것 중에 그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하시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쉽게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네네네. 게 있거든요. 그것도 우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번에 다누리에서 실험한 거는 이제 기술적인 명칭으로는 DTN이라고 해가지고 끊김을 잘 버티는 통신망이라고 해서 우주니까 이게 얼마나 거리가 멀고 또 중간중간에 뭐가 고장나거나 통신이 안 닿을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해도 끊김없이 중간중간 중계국에서 그걸 좀 잘 버티면서 저장을 해놨다가 결국 통신을 할 때는 중간 상황을 많이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통신이 이어지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뭐 앞으로는 우주에 돌아다니는 아주 멀리 떨어지는 우주선과 통신을 하는데도 그냥 집에서 인터넷 웹페이지 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발상으로 실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뭐 실험이 잘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다누리에서 전파를 직접 받아 안 오고 일부러 미국으로 한번 보냈다가 다시 뭐 한국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실험 자체도 잘 됐고 달까지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킬로미터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달까지 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리보다도 지금 더 멀리 간 뭐 128만 킬로미터, 121만 킬로미터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일부러 이거 주고받는 걸 한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뭐 잘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달에서도 이 통신은 무난히 잘 될 것이고 앞으로 뭐 미래에 뭐 한국의 우주선이 뭐 화성이나 토성까지 간다라고 해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좀 품어볼 수 있겠죠. 제가 본 공상과학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아버지와 딸이 영상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이제 뭐 등산 같은 데 가시거나 이럴 때 통화할 때 워키토키, 무전기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주파수도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없이 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통화하듯이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잘 실험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다누리 이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를 떠난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달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잘 찍어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해상도 카메라, 항우연에서 개발한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편광 카메라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광이라는 거, 여러분 선글라스 같은 것 중에 보면 편광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있죠.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거 쓰면 뭐 낚시할 때 물속도 잘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바로 그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도 한 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의 눈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텐데 이걸로 보면 달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뭐 달에 굴러다니는 돌이나 모래의 그런 성분 구성 이런 것도 좀 잘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탑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한 섀도우캠이라고 하는 그늘진 곳을 보는데 특화된 카메라도 같이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누리가 달의 성분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 성분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장치, 말하자면 달의 냄새를 맡기 위한 장치 같은 것도 들고 가는데 요거는 다누리에 탑재된 장치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를 들고 갑니다. 요거는 뭐 달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날 리는 없고요. 달에서 뿜어내는 방사선, 그중에서 이제 감마선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인데 그래서 다누리의 코는 달의 방사능을 냄새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임무가 다양합니다. 네, 참 감만선 측정기는 참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경희대에서 개발한 것은 자기장 측정기를 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침반 같은 그런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다른 지구하고는 다르게 나침반을 북쪽으로 보내는 그런 자기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기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보다 뭐 100배, 1000배 훨씬 더 약한 자기장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장 측정 장치. 아주 굉장히 정밀한 나침반을 들고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이고 2027년까지 4차례 더 발사하고 2031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싶죠. 네, 이게 이제 임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저는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 착륙 자체만을 좀 지상 과제로 삼느냐. 어떻게든지 뭐가 됐든지 달에 하여튼 닿았다. 한국인이 만든 것이.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누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누리의 후속으로 달 조사를 위해서 날아가는 여러 탐사선들이 외국 로켓을 빌려가지고 지금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그냥 달에 착륙하는 기능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둔 것을 실어서 올라가면 사실은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착륙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그런 도전을 할 것인가, 착륙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것인가, 남의 나라 로켓을 빌리지 않고 우리나라 로켓을 최대한 이용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31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요.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현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이긴 합니다. 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근데 일본의 오모테나시라는 초소형 달 탐사선은 착륙 실패했더군요. 최근에. 그러니까 착륙 실패라기보다는 거의 약간 발사 실패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SLS 로켓에다가 이제 빌려서 같이 이제 딸려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사실은 달 탐사의 어떤 역사를 바꿀 만한 큰 획기적인 그런 시도였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 탐사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요거는 대충 막 공책 하나 크기만한 정도, 옛날 영어 사전 한 몇 개 정도 되는 크기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로 정밀하게 장치를 만들어서 별 부담 없이 딴 사람들 로켓 쏠 때 딸려서 묻어서 뛰는 정도면 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요즘 워낙 IT가 발전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전에 하던 탐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상을 시도해 본 거였는데 발상 자체로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발상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성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가 살짝 먼저 해가지고 따라잡으면 굉장히 세계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본론으로 가보죠. 지금 오모테나시 일본 거는 이제 딸려간 거고 본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게 모두 달로 우주로 가기 위한 작업인데 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주에 관심을 갖고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이 곽 작가님의 책 중에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 자, 결론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흔히 이제 이것도 사실은 작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려는 거는 본능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 특히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뭐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요. 좀 뭐 크게 보면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달도 달이지만 앞으로 인류가 더 먼 곳을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양계에도 사실 신선하고 재밌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화성에 가서 언젠가는 사람이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많이 하고 뭐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성뿐만 아니라 토성에 딸려 있는 타이탄이라든가 뭐 이런 토성에 딸리는 위성에는 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목성의 위성 중에는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태양계 신기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정말 목성의 위성에서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목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런 곳들은 먼 곳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직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지금 이 SLS 로켓도 엄청나게 큰 로켓이었는데
로켓이었는데 예.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나 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끔찍할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도 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네네.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달을 개척을 해가지고 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설비를 많이 마련을 해놓으면 네네. 달은 공기도 없고 또 달에는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그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달에서 출발하면 아주 적은 힘으로도 우주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주의 먼 곳을 개척하기 위한 발판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개척을 해야 되는 곳이 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꼭 해볼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있네요. 목성에서 수영하는 얘기 하시니까 항상 또 우리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목성 관련해가지고 외계인 이야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자, 이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이건 탐사는 본능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밀리다가 날짜가 아르테미스 1호가 지난 16일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이 다시 한번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캡슐 오리온이 50년 만에 달 궤도에 도달했다. 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르테미스가 이제 전체 계획의 이름이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분은 오리온 캡슐, 오리온 네네네. 우주선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네, 지구에서 보내는 그 로켓 제일 덩치 큰 부분은 SLS 로켓이라고 네네네. 부릅니다. 발사체. 네, 뭐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되게 단순한 약자예요. 네, 우리는 뭐 다누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되게 멋있게 공모해서 지었는데 나사에서는 되게 썰렁하게 그냥 우주 가는 로켓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약자 따서 우가로 이런 식으로 부르자 이런 식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내는 우주선도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지구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는 것까지 확인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이번에 로켓을 보낸 것의 목적인데 이번에는 실제 사람을 태우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잘 흉내내놓은 마네킹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총 4인승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잘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타고 달까지 갔다 올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발사를 아마 2024년 잘 되면 그때쯤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년 남았죠. 그때 달에 갔다 오는 거는 달에 착륙을 해서 이제 뭐 발자국 찍고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다누리처럼 달 상공을 가가지고 돌아보고 오는 거를 이제 사람이 탄체로 하고 오겠다라는 거죠. 요거까지 잘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해, 그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0년대 중후반 정도 되겠죠. 그때 실제로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달에 착륙을 해서 발자국도 찍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것인데 3번 정도 실험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 아폴로 11호 이름을 이제 친숙하게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아폴로 12 어떤 분은 이제 아폴로 11호가 성공을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11호,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다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달에 또 내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번 많이 갔다 왔는데 다 백인 남자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반이 여잔데 왜 여자는 안 갔다 왔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특히 이제 미국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는 왜 하필 그렇게 사람들 아니 처음 발자국 찍은 사람이 뭐 백인인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다 백인만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여성이 일단 간다. 그리고 백인이 아닌 인종도 간다라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청취자 9218님이 아니 50년 전에 그 반세기 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었는데 왜 지금은 마네킹을 싣고 달 주위를 빙빙 도는 거냐. 50년간 이게 우주 기술이 퇴보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폴로 11호 사령관 최초로 이제 달에 발자국 찍은 닐 암스트롱이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런 또 명언을 남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여러 명이 달에 갔는데 50년 만에 우리가 아르테미스 계획이 재개되는 것이다 하니까 1971년경에 이게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72년까지 이제 로켓이 날아가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이상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던 거죠. 사실은 아폴로 계획이 진행될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더 달을 개발해 나가고 화성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장밋빛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69년에 처음으로 사람이 발자국을 찍은 이래로 한 2, 3년 만에 그냥 시들해졌어요.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애초에 이거를 왜 했는지 근본 목적을 살펴봤어야 볼 필요가 있는데 아폴로 계획의 가장 큰 목적
이 모든 어떤 목적을 압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네. 우주 경쟁에서 당시 미국의 냉전 상대였던 소련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예. 소련이 우주 개발에서 먼저 치고 나갔어요. 체제 경쟁에서. 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도 소련이고 스푸트니크. 유명하죠.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 유리 가가린도 유명하죠. 소련 우주 비행사고 네네. 소련이 뭐 달에 처음으로 무인 우주선이 착륙한 거 달의 뒷면에 처음 사진을 찍은 거 다 소련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줄줄이 다 졌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무슨 뭐 가수들이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 2 순위 결혼은 뭐 요 정도로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네. 60년대 냉전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네네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상당히 진지하게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된 게 막 그런 생각하는 거죠. 조금 이제 과장해서 약간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고 이제 미국만 열심히 믿고 단결해서 하면 공산주의로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철저히 믿었는데 사실은 미국이 소련보다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리 한미 동맹이 튼튼해도 공산주의 국가 우리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이런 불안이 생길 만한 상황이 60년대 냉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이 미국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로든 미국이 세계 최고고 소련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졌거든요. 우주 개발하면서 초기에. 한 방에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정말 이거를 해내면 모두가 다 우러러 볼 것이다라고 할 만한 마지막 어떤 반전이 달에 사람이 가가지고 달나라라고 하면 어떤 꿈의 세계이자 천상의 세계, 신화의 세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였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을 보내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를 텔레비전 생중계로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성조기도 꽂았고 그런 꿈을 실현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됐고 소련이 그거에 대해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때 중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냉전 상황에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뭐 신냉전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데 반세기 만에 미국은 왜 다시 우주로 향하는 겁니까? 일단 그 신냉전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달은 벌써 가봤는데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컨스텔레이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미국에서 달 탐사, 뭐 행성 탐사 이런 걸 추진하던 계획이 쭉 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런 거 다 좀 취소하고 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게 화성 탐사 이런 새로운 걸 개척하는 데 좀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이 한번 확 바뀌어가지고 달 탐사 이런 게 대거 좀 한 발 물러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요거는 뭐 사실 뭐 트럼프 본인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만 이제 평가하기로 혹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강하다. 미국이 중국을 압도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과제로 많이 활용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뭐 정치, 경제, 과학, 외교 온갖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따라오는 경쟁자로 되쫓아오고 있는데 절대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것.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걸 확고하게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달에서 미국인이 걸어다니는 걸 보여주는 것만큼 대단한 게 있겠느냐라고 해서 사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아르테미스 계획이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냉전 구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이게 또 정치적인 이유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성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인종 갈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이 뭐 다누리 탐사선이라든가 누리호 발사 때도 느꼈겠지만 이 우주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지만 마치 이런 어떤 스포츠 행사처럼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 개발을 담당한 대표자는 또 전 국민이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다라고 마음을 모아주는 게 있거든요. 단합 같은 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대표로 해서 달에 보낸다. 유색 인종을 백인이 아닌 인종을 대표로 해서
달에 보낸다라는 거를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면 그래요. 미국인들이 저 여성이 우리의 대표다. 네. 저 백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의 대표다라는 인식으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도 여러 해전에 뭐 러시아 기술을 좀 빌리긴 했지만 최초의 우주인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네네. 한참 회자된 기억이 나고요. 네. 자, 근데 이제 20세기 냉전은 소련과의 체제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의 굴기들. 그렇습니다. 우주 굴기와의 경쟁이다. 자,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 중 하나를 보니까요. 달 남극에 기지를 짓는다. 또 우리 다누리의 임무 중에 하나는 무인 달 착륙선이 내릴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 궁금했던 건데 네. 우리 저 과학자시고 작가님이시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는 아니시지만 그렇습니다. 달에 이 부동산 소유 권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단은 달 개발과 관련된 조약이 과거에 맺어져 가지고 달에서 어떤 군사적인 활동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조약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을 아까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달 개발하기 되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딴 나라에서 꽂아놓은 깃발이 하나 있다. 그럼 그거 그냥 뭐 뽑아놓고 개발을 해도 되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먼저 치면 막 근데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람도 보내고 기계로 보내고 해가지고 막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수십 년 전에 그 깃발 하나 꽂아 놓은 거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래 달 개발하는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혼자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호주 여러 나라들이 국제 협정 속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 있다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계속 샘솟고 있는데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한번 또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모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또 우리 다누리에 또 임무 안수도 있으니까 잘 되면 좋겠는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화요일의 핵심 코너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윤 대통령 도어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단 간사단에 MBC 징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박순봉 기자님 앞뒤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논란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제 MBC 기자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 그리고 비서관 사이 설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토요일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단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MBC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기자단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한 거고요. 요청문으로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정도 범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 이런 취지고요. 그 범위를 세 가지를 예시로 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MBC 출입기자 등록 취소. 이렇게 되면은 출입 기자단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49개 언론사가 있거든요. 거기 명단에서 아예 빠지는 거고 원래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1년 동안은 추천도 안 된다. 이런 조항까지 다는 첫 번째 안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대통령 기자실 출입 정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키는 거죠. 기간은 아마 또 추후에 논의가 됐었을 것이고요. 이게 만약 결정이 됐다라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당 기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기정 비서관하고 설전을 벌였던 기자를 교체하라. 요 세 가지 안을 줬고요.
근데 기자단은 결과적으로는 입장 안 내기로 했습니다. 네. 기자단에서 하는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실하고 MBC가 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자단이라는 게 이제 이름으로 보자면은 뭐 일종의 권한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자면 회사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연합체일 뿐이다. 네, 연합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거를 징계한다라고 했을 때 명확한 거는 엠바고 안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 유예를 어느 시점까지 했을 때 합의를 해가지고 수용을 하거든요. 10시까지, 기자단이. 12시까지. 그걸 깼을 경우에만 뭐 출입정지 며칠 이런 정도의 징계를 내릴 뿐이지 또 어떤 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근데 기자단 간사단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뭐 오보 뭐 혹은 뭐 품위 손상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기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공을 다시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운영 규정 자체가 없다. 네. 그리고 이게 이 내용을 기자단이 간사단이 일요일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요청받고 일요일에 의견 모아서 전달했고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가벽이 대통령실 로비에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잠정 중단,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 일종의 좀 대통령실 홍보수석 차원에서 사실상 MBC나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를 좀 검토하고 요구한 그런 상황 같은 느낌인데. 자, 근데 결정은 아니고 기자단에게 입장을 조율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출입기자단은 의견을 내지 않겠다. 그 한국기자협회는요, 이거 대통령실의 기자단 이간질이다 이런 반발도 했는데 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되게 나쁜 프레임인데요. 그 대통령실이 본인들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이제 기자들에게 떠미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직접 징계라면은 언론 탄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회사에 뭐 출입기자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은 보도 개입에 준하는 게 돼요. 세월호 첨사 때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바로 이곳 KBS에 좀 했다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되니까 보통 웬만한 출입처에는 다 기자단이라는 게 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윤리적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개선을 할 부분은 개선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자단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기자단이 자체 규율 뭐 엠바고 파기라든지 이런 걸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자단이 볼 때 이게 지금 MBC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이 그걸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럼 거기서 직접 하시라. 왜 우리한테 등을 떠미냐 이런 게 있고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자단이 없는 곳이 한 곳이 바로 국회예요. 출입기자 너무 많아서 기자단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기자실 폐쇄한 뒤로 그때 이후로 기자단이 없어졌대요. 근데 지금 국회가 그 재작년인가 기자실을 새 건물로 옮기면서 그 좌석수 배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단이 없잖아요. 어디 논의할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당시 유인태 사무총장이었는데 고심 끝에 지금 아이디어를 짜낸 게 국회 언론 환경 개선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 출입기자단 대표도 선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각종 협회나 학회 추천도 받고 이 그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단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어쨌든 거기서 국회도 하나의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대통령실도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이런 그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문위원회 최영찬 기자가 또 간부입니다. 그래요? 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인기 투표. 아니 그냥 이제 그 신문 분야, 뭐 방송 분야, 인터넷 분야에서 그냥 혼자 출마했습니다. 단독 출마. 근데 이게 좀 비교를 해볼 만한 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출입 기자 사가 49개밖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언론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49개밖에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한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꽤나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와도 거의 웬만하면 뭐 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일정 기준 정도만 충족을 시키면은 수백 개 매체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국민의힘에서 들었을 때는 자기들한테 출입 등록된 기자 수만 뭐 500명이 넘는다 이런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거의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열려 있는 구조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도어 스태핑 중단 지난 주말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던 거죠. 말씀해 주셨지만. 자, MBC 기자와의 설전 직후 이게 나무 합판으로 가벽이 설치가 됐고 대통령실은 당시 보안상 이유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거
뭐 최 기자님 설전 때문에 친 거다. 이거는 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은 가능한데 예. 실제 보완적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설명을 들은 게 제가 지금 좀 전에 저도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다가 이게 딱 그 대통령실은 보안 구역이어서 그렇죠. 허가된 곳만 촬영을 할 수 있대요. 네네. 근데 이제 그 MBC 이모 기자와 대통령실 그 이모 비서관 간의 설전이 그 이 허가된 취재 영역을 벗어나서까지 막 엘리베이터 가고 그런 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찍고 바로 또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일파만파 돼버려서 이미 이거는 뭐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그래서 뭐 경호실이나 이런 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안구역에 이제 이렇게 찍혀서 나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뭐 그런 고심 끝에 어쨌든 굉장히 보안상 이유로 가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딱 그것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오비락의 그런 느낌도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이 도어 스태핑을 시작한 게 5월 11일이에요. 취임하고 거의 곧바로 했고 지금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했고 그 기간 동안 카메라 영상 기자들이 계속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꾸준히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든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 MBC 문제가 결국엔 촉발을 시켰다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박 기자님, 이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말하는 이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은 뭘까요? 사실 아까 설명드린 거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떤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통령실이 이런 정도의 징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자단도 입장을 좀 주세요. 이런 절차를 밟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마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기자단이 쉽게 이런 정도의 징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즉 그건 일종의 명분을 쌓는 과정이고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실제로 대통령실이 어떤 징계를 내놓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 3개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것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출입을 아예 취소시키는 거 이런 게 제일 강력한 조항이고 한 뭐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 정지 뭐 몇 개월. 그런 식의 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너무 강하면은 또 이제 기자들이 공동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을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최영찬 기자 말씀처럼 기자들에게 이게 떠넘기고 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이제 의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결국 대통령실이 뭐 특정 방송사를 몇 개월간 출입하지 마시오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언론 탄압이라고 또 시끌시끌하겠네요. MBC는 분명히 반발을 하게 될 거고 이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이 MBC 문제가 여권에서는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요. 거의 광우병 때로 항상 여권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MB 정부 시절까지로. 그렇죠. 그때부터 쌓여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소위 검언유착 의혹 이 문제까지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뭐 쌓여서 생긴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예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그런 상태고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일부 내리는 판단들은 지지자들이 나쁘지 않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강경한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는 그런 그림도 됐고요.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지지자들도 나쁘지 않게 판단한다 이런 것들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전부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MBC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건 박 기자님 사실입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사실은 저는 이걸 MBC 쪽에서 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여권에서 사실 이제 뭐 대통령실 쪽에서 얘기 들었던 건데 MBC 쪽에서 계속 이 연락을 하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고위 관계자는 비서관급 이상 정도 되겠죠.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 횟수하고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MBC에서도 좀 이렇게 계속 연락을 안 받고 취재에 응하지 않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요.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윤 대통령 또 대통령실의 스타일 이게 검찰식 기자단 운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느끼기에요. 가장 좀 출입하기 힘들고 취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출입이거든요. 법조 출입 검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데다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한 명분이 있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명분이 서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취재하기가 어렵고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실도 그렇게 꾸미자고 하자면은 비슷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안보상의 문제가 있고 기밀은 뭐 너무 많은 곳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또 독점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검찰 기자들이 요즘에 좀 굉장히 막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이 기자들이 새로 가게 되면은 인사도 하고 이제 뭐 얘기를 들었는데 쭉 전화를 돌리고 문자도 돌리고 하는데 10명한테 연락을 하면은 1명 정도를 만날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는 그렇게 못 만나게 됐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소위 검찰이 일부 기사를 흘려주게 되면은 기자들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기사를 안 쓰게 되면은 다른 언론사가 그렇죠. 돌아갈 거고 어느 언론사가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계가 굉장히 좀 가불관계처럼 굳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일종의 지금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소위 말하는 특정 보수 언론에서 계속 단독 기사가 영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발로.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검찰발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네네네. 모모를 종합하면 이러는데요. 참고로 기자들 거 들으면은 그 종합하면 잘못 쓰면 소송 걸리면요. 집니다, 기자가. 모모를 종합하면.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기자 당신이 누구에 따르면이 아니라 당신이 네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재판 그게 써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본 뒤로 전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검찰 기자들이 다 받아쓰기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취재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변호인단 많이 찾아가서 기다리고 뭐 이런 이제 사건 관련된 사람 소위 외곽 취재라고 하죠. 그쪽에 힘을 많이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기사들도 검찰의 증언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하는 발언 같은 거.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보도 내용만 보자면은 검찰에 관련된 기사이지만 사실 취재 과정이나 소스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변호인이나 다른 외곽 취재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뭐 검찰이 흘려주거나 그런 기사는 또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받아쓰기만 하면 검찰의 주장만 주로 나올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이라는 게 검사 쪽과 변호인 쪽이 이제 격돌하는 거잖아요. 양쪽의 이야기를 근데 종합하면이라고 쓰면 기사를 요즘 트렌드처럼 보이는데 그런 걸 잘 고려하시면서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MBC가 어제 총리실에서 엠바고 파기로 2주 출입 정지를 받았다. 이건 어떤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에이펙 정상회담을 갔는데 현지에서 가면 현지 출장 간 기자들끼리 또 자체 또 그 풀단을 꾸립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보통은 그럼 이 기사는 뭐 언제 쓰기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MBC가 그걸 지금 누가 봐도 좀 고의로 어긴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더 일찍 터뜨렸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뻔히 이렇게 하자고 한 건데 먼저 한 거는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다 이래서 사실 그 2주 출입 정지면은 그 소위 말하는 기자들끼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기자단 단톡방 거기 방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도 자료도 못 받고 이런 게 불이익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고 뭐 말씀드린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자단 뭐 엠바고 파기 중에 경중이다 이러면은 뭐 기자실에 피자 쏘기 뭐 이런 징계가 있거든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징계는 자 이거 왜 그랬어? 피자 쏘시오 뭐 이런 것도 그런 있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언론과의 어쨌든 전면전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 박 기자님 그 대통령실과 여권 분위기 이 사안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자,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MBC는 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권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지지층도 공감한다. 네, 지지층도 공감을 하고 웬만한 의원들이나 이제 지도부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좀 세련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MBC 처음에 전용기 배제했을 때도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다만 대통령이 이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짚었잖아요. 그냥 난 이렇게 가겠다 이게 아주 선언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목소리는 이전보다 좀 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해진 방향이구나 이렇게 좀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다만 그럼에도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순방 끝나고 나서 이제 순방 성과가 좋은데 그것만 강조하면 되는 그런 판이었는데 왜 굳이 MBC를 처음부터 이 부각을 시켜가지고 순방 끝날 때까지 MBC 꼬리표를 달게 만들었느냐. 이 싸움이 더 부각돼 버린 또 감도 있어요. 그런 불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보면은 굉장히 일종의 충성 경쟁하듯이 MBC를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김상훈 비대위원이 삼성이 광고를 MBC 광고를 끊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또 뭐 슬리퍼를 신고 그 MBC 기자가 뭐 얘기를 했다, 질문을 했다 이런 식을 비판하는 언론계 출신의 의원들도 많거든요. 태도 논란.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이걸 좀 물어봤는데 대통령의 그런 뜻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지시가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런 지시를 받았어. 그리고 나도 이런 지시를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각기 들었을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달라요. 서로 또 공유를 하다 보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한 단계 건너다 보면 그 멘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여기저기 일종의 지시가 내려지니까 이게 한 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2인자를 딱 놓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경쟁시키는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굉장히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나름의 이제 리더십이나 용인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는 회장들이 이런 식의 수를 많이 쓰기도 하죠. 많이 하죠. 경쟁시키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죠. 이게 헌트 영화에도 나옵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조직을 서로 털게 만드는. 그래요. 자, 최 기자님, 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이유, 이게 적극적인 소통 아니었습니까? 국민들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그간 이 도어 스태핑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게 잠정 중단이니까 재개될 걸로 보세요? 언젠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뭐 기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하고 본인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조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뭐 적당한 시점쯤에 아마 할 텐데 아마 그게 이제 매일 할지 아니면은 뭐 주 1회 할지 이런 거는 다시 또 내부에서 조절할 것이다. 네, 윤 대통령은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다.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좀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었는데 일단 당장에는 이제 참모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MBC가 소위 기다렸다가 대거리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를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설득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는 이 도어 스태핑이 양날의 칼같이 그간에 작동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이제 소통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또 안 좋을 때는 말실수나 리스크 이런 걸로 많이 돼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봤을 때는 물론 논란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매일매일 대통령이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브리핑을 할 때마다 그 얘기가 언급이 되면은 기자들은 당연히 여권 관계자 중에서는 대통령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되는 워딩을요. 그런 일단 어떻게 보자면 뭐 좋은 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포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주물부처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너무 하고. 이제 이 기조를 맞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힘들어요. 이게 참모들이 힘들어한다. 제가 이제 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의원은 차라리 좀 오후에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말고. 네, 아침에도 대략 보고를 받긴 하는데요. 전날 밤에 이제 모두 일종의 약간의 모두 발언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간단히 말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답을 하더라도 아침에 너무 버겁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된 다음에 오후에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럼 향후에 두 번이 될 수도 있네요. 출근길 문답, 퇴근길 문답. 출근길을 생략하자는 게 취지겠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 기자님, 주말 사이에 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됐어요, 결국. 이 풀려난 남욱 변호사. 지금 또 내일 모레는 김만배 씨도 석방되고 지금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정보가 쏟아지면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미묘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할 만하 아니라고. 할 말 하안. 그렇죠. 할 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뭔가 찝찝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직을 내려놓고 명예회복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까지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아직은 그래도 열심히 지키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세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극소수여가지고 일단은 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묘한 상황이다. 자, 이거 하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최근 SNS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사선 중진 의원들을 소집했다. 그런데 2명만 왔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 사실입니까?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누구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안 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성호 의원 이름이 있거든요. 예.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부르면 갑니다. 네네네. 지금도 계속 방송 뛰면서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옹호해주는 분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직을 너무 안 맡고 하셨길래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네네. 정성호 의원이랑 이재명 대표 좀 소원해진 게 있냐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정성호 의원한테 농담까지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건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윤 대통령 발언처럼 악의적인 그런 이죠. 그렇죠. 팩트가 아닌 루머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는 것인가? 이제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편적으로 보다가 하나씩 이걸 맞춰보니까 약간 좀 말빨이 안 먹히나 이렇게 좀 보이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가령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대표가 금투세. 한번 비공개 때 이거 뭐 국민들이 이렇게 뭐 원하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은 정부도 유예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의 신동근 간사. 네네. 공교롭게도 이분은 또 대선 그 경선 때 친문 비명이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그걸 싫어하고 있거든요. 계속 금투세는 이걸 해야 한다. 밀어붙여야 한다. 네, 그쪽에서도 민주당 이거 하나 못하면 진보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뭐 정의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어쨌든 지금 계속 대표가 한국노총, 민노총 다니면서 강하게 의지를 드러냈는데 물론 이제 수순대로는 갑니다. 네. 공청회도 했고 이제 조만간 법안 소위를 한다는데 오늘 또 그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 그 전해철 현노위원장이 그렇게 막 속도를 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도 또 친문이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그 대부업을 금지하는 식으로 하는 법안도 뭐 법안 소위에서 막혔다 뭐 이런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하는 것들을 약간 당에서 못하게 하면서 힘을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들이 좀 보입니다. 여러 전선에서 조금 이상 기류가 있기는 있다. 당대표가 추진하는 이제 법안은 조금 이제 더디게 하기도 하고 당대표가 유예하자고 하는 거는 또 밀어붙이자는 해당 위원회 간사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비교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이게 또 정치자금법 지금 수사가 떴어요.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 버려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노웅래 의원 특성상 좀 원래 외로운 분입니다. 비주류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지금 이정근 전 그 지역위원장 서초 쪽에 그분이랑 연결된 선상에서 나온 그 수사여서 좀 누구가 이렇게 좀 같이 막 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가장 먼저 의원실에 찾아가서 그 검찰 수사관들을 일단 좀 저지시킨 분이 서른 의원이에요. 옆방. 서른 의원님 전화했더니 이제 그 굉장히 의리 있다고 기자들이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본인은 이제 옆방이기도 했고 너무 그 방 보좌진들이 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20명의 검찰 수사관이 와서 개들이 닥치니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좀 안심시키기도 했고 본인이 이제 노웅래 의원이 또 선친 때부터 정치를 해왔었어요. 맞아요.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이라고. 그때도 인연이 있어서 해가지고 그래도 옆방 같은 당 의원인데 모른 채 할 수 있냐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와서 결국은 당직자인 그 김병기 사무부총장이랑 김승원 법률위원장이 와서 이제 조금 조율을 하더라. 근데 너무 그래도 너무 무관심한 건 조금 섭섭하긴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이런저런 이제 이상기류들이 사건마다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여야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박 기자님,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어요. 바로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지금 국정조사. 이번 주 24일 내일 모레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 처리한 이후에 한번 이거 갈 길을 논의해보자. 그럼 이게 좀 기류가 바뀌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국민들 뜻 따라서 아니면 좀 수사 상황 보고 이렇게 좀 시기상조 얘기했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당 대부분의 기류하고는 달랐고요.
당 대부분의 기류는 절대 못 받아 요거였는데 그 얘기했다가 이제 내부 비판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압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입장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기류가 바뀐 건가 좀 표면적으로 바뀐 건 좀 명확해 네네네. 보이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거 좀 물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산안 처리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쓰는 문제는 대부분 합의가 됐대요. 네. 요거는 여야 간에 거의 언제나 예산안 처리해서 좀 잘 되는 분야거든요. 각자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세입 분야가 잘 안 된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금투세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뭐 법인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잘 양보가 안 돼가지고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좀 일종의 안으로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경찰 수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끝날 걸로 보인대요. 그때 송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말이 좀 무색해지는 게 있고 대충 가름마가 다 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정조사는 받을만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유가족의 기자회견도 오늘 있었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 기자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스포츠를 잘 아시고 지금 월드컵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네, 네. 국회에서 22년 만에 여야 축구 대회가 열렸던데 매일 싸우니까 네. 축구를 다 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0대0으로 비겼잖아요. 비겼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포인트가 네. 이영표 지금 강원 FC 대표 이사입니다. 이분은 2002년 월드컵의 그 이영표 선수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 쪽 그 코치를 했고 네네. 아니다. 이영표 저기 대표는 국민의힘 쪽 코치를 했고 여당 쪽 코치였고 김병지 여기도 공교롭게도 신임 강원 FC 대표입니다. 내년에. 그러네요. 이분은 민주당 쪽 그 코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영표 대표는 최문순 지사 때 임명이 됐어요. 민주당 최문순 지사 시절에. 네네네. 그리고 김병지 이제 신임 대표는 현 김진태 국민의힘. 그 당이 좀 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영표 대표가 재계약이 안 돼서 사실상 잘린 거거든요. 껄끄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두 분이 또 워낙 그 막역해서 또 쿨하게 또 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지금 섭외가 돼가지고 마침 크로스가 된지 이게 좀 신기하게 봤는데 다행히 뭐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코치 선임도 굉장히 참 정치권이라서 여러 가지 계보를 또 따라가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0대0 실력은 박빙세든가요? 제가 사실 전체를 다 보진 않아서 가지고. 네. 근데 체력들이 다 안 돼서 좀 헛헛했는데 근데 확실히 종목은 달라도 이문경 그 의원 있잖아요. 핸드볼 국가대표. 이분이 처음에 축구를 잘 못했는데 몇 번 좀 코칭을 받다 보니까 확실히 성장하는 게 쭉쭉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용호 의원은 어떻게 뛰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거기도 선수 출신이라. 다음에 보도록 하는데 그거보단 24일 우루과이전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월드컵이 있으니까. 자, 불사조 기자단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